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원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면접 시험 대비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그리고 2026년 청소년 지도사 면접 시험에 꼭 합격해야 하는 이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겠지만 2027년부터 청소년 지도사 면접 시험이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에 130시간 이상의 청소년 관련 시설 현장 실습이 의무화가 되어집니다. 그 교육 내에는 현장 실습 오리엔테이션 2시간 이상의 그리고 10회 이상의 교육 토론, 연구 실습 등이 포함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지도사 면접 시험 공부하는 방법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꼭 합격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합니다. 올해 연습 삼아 한번 시험 봐보지 이런 생각 절대 갖지 마시고 올해 반드시 합격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난 정말 조직 생활에 적합한 사람이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합니다. 혹여 나 지금 내가 조직 생활에 좀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어진다라고 하시면 마음가짐을 바꿔먹고 조직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지식적인 질문에 더해서 그 사람이 인성적인 면이 어느 정도 확고하게 자리 잡혀져 있는지를 묻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일부러 압박 질문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난 정말 조직 생활에 적합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시험에 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최근 청소년 이슈에 대해서 관심 갖기입니다. 가끔 면접관들 중에서 최근의 이슈, 그러니까 뉴스나 아니면 신문을 통해서 이슈화 되어지는 내용들을 질문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질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청지 영상 10회 이상 신청하기입니다. 제 유튜브는 수익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든 적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보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돈을 벌지 않으니까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실제로 청소년 관련 분야나 학업을 지속적으로 해온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면접 시험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영상 있죠? 이 영상을 10번 이상만 반복해서 듣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그 용어가 익숙해질 거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준비하는데 좀 더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로 용어가 익숙해졌으면 마청지 말고 챗 GPT를 통해서 질문하고 답을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청소년 현장에서도요 챗 GPT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타 다양한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용어들이나 아니면 글을 작성하는데도 챗 GPT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챗 GPT를 통해서 질문하고 답을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여나 챗 GPT가 조금 이상한 답변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영상 있잖아요. 이 영상에는 거의 90% 이상의 기출 문제와 정답이 나와져 있는데요. 비교해 가면서 답을 준비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한 달 전부터 공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순간 지금부터 바로 공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빠지지 말고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챗GPT한테 기출문제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어진 기출문제 20개만 뽑아줘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 20문제를 뽑아줬는데요.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청소년 지도사와 청소년 상담사의 차이를 설명해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청소년 수료활동 인증 제도가 무엇인지 설명하세요. 네 번째입니다. 청소년 참여기구의 종류와 기능을 말해보세요. 참여기구 딱 얘기하면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운영위원회 이렇게 바로 이야기가 나와야 될 정도로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섯 번째, CYSNet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우리가 일명 청소년 안전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암기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윤리적으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다양한 형태로 기출문제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종류와 그 차이점 수련과 문화유지 특화시설 뒤에 가서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데 그 암기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위기 청소년의 유형을 말하고 각 사례에 따른 지원 방안을 설명해 보세요. 열 번째입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11번째, 청소년과
청소년과의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12번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13번째,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에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 방향은 무엇인가요? 14번째,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15번째,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관리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16번째, 청소년 지도사가 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17번째, 지역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협업 경험이 있다면 설명해주세요. 18번째, 최근 청소년 이슈 중 하나를 말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해보세요. 19번째, 청소년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20번째,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실패하거나 실수한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했나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챗GPT한테 20개만 뽑아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뽑아줄 줄 몰랐고요. 그 아래쪽에 나와져 있는 내용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라는 설명까지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년 지도사 자격 면접 시험을 준비, 그리고 기출문제 답, 이런 순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차를 암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 흐름을 익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청소년 지도사 자격 면접 시험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 큰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청소년 지도사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가짐, 인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청소년 지도사 면접 시험 볼 때 단순하게 지식적인 것만 물어보지 않고 정말 이 사람이 청소년 지도사로서 인성이 되어져 있는가 여부를 많이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일하는 근거. 청소년 지도사가 어떤 법적인 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격인가라는 것들을 이해해야 하고요. 청소년 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 어디서 일을 하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 청소년 지도사는 그리고 어떤 학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지도사 면접 시험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들이 있죠. 이런 기출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지사가 뭘까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인성,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할까요? 자, 이것도 한번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뭘 하는 사람일까요? 청소년 지도사를 설명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어떤 사람이 청소년 지도사가 되어야 할까요? 청소년 지도사는 어떤 능력을 가져야 할까요? 청소년 지도사의 직업 윤리는 무엇일까요? 왜 청소년 지도사가 되려고 하나요? 이게 큰 카테고리의 하나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무엇을 하나요? 청소년 지도사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리고 상담을 합니다. 청소년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속해 있는 지역의 유해 환경들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합니다. 청소년들의 변화를 촉진하는 촉진자의 역할을 합니다. 청소년들의 동기 유발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 평가는 시험 보는 평가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7개 정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정답으로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청소년 지도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여러분만의 용어로 만들어서 답변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이 질문과 답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어떤 질문과 답도 여기 있는 내용을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만의 용어로 바꿔서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청소년 지도자와 청소년 지도사란, 청소년 지도자가 좀 더 큰 개념, 청소년 지도사가 조금 작은 개념인데요. 청소년 지도자는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그리고 청소년 시설이나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청소년 지도자라고 얘기하고요. 청소년 지도사는요,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험에 합격하고 그 다음에 연수 과정을 마친 사람을 청소년 지도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지도자와 지도사, 요 개념 정확하게 익히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되려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은 청소년 지도사가 왜 되려고 하세요? 제가 지금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답변을 하실 수 있겠죠.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되어서 학교 밖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청소년 지도사가 되려고 합니다. 제재와 압박 속에서 탈출한 친구들에게 강요하며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면서 삶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미래를 촉진해주는 그런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것 또한 여러분들의 답변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청소년 지도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뭘까요? 청소년들과 눈높이 하는 자질, 그리고 소통하는 자질,
청소년 문화를 이해하는 자질, 청소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질,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자질, 그리고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자질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그대로 읽지 않았죠? 여러분 또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만의 답변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지도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뭘까요? 간단하게 답을 준비하면 설계 역량, 실행 역량, 수행 역량, 팀워크 역량, 전문성, 개발 역량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설계 역량은 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역량, 그리고 실행 역량은 프로그램 운영 지식이나 오리엔테이션 기술 등의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 되겠습니다. 수행 역량은 업무 수행 지식, 일반 행정 수행 기술 등을 이야기합니다. 팀워크 역량은 팀원을 이해하거나 협력 기술,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성 개발 역량은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고 자기 관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역량이 되겠죠? 설계 역량, 실행 역량, 수행 역량, 팀워크 역량, 전문성 개발 역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청소년 지도사의 직업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라고 되어져 있는데, 청소년 지도사 윤리 헌장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으며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지도 방법을 갖춘 전문가, 청소년 인격 존중, 차이 존중, 권익을 증진해주는 동반자, 모든 청소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솔선수범하는 지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하고 청소년에게 봉사해야 하며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정의로워야 합니다. 이게 청소년 지도사의 직업 윤리가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이에요. 똑같은 질문인데 청소년 지도사의 윤리 덕목을 이야기해 보세요. 청소년 윤리 헌장 실천 다짐해 보면 우리 청소년 지도사는 활동을 함께하며 지도합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에 힘씁니다. 청소년의 활동 환경 개선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합니다. 어떠한 사적인 이익도 취하지 않습니다. 건전한 성윤리의식을 지니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를 실천합니다. 삶의 모범이 되는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실천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이건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만의, 이 모든 걸 전부 다 암기하기보다는 몇 가지만 찝어서 답변을 해주셔도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이번에는 청소년 지도사는 어떤 법에 의해서 일을 할까요? 이게 이 큰 그림을 좀 보게 되면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청소년 관련된 법이 있기는 한데요. 이 법들을 요 기준에 의해서 수행하세요 라고 만들어진 게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입니다. 청소년 관련된 법령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따가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 같은 시설들을 운영을 할 때 이 기준에 맞춰서 운영하세요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제 아동 권리 협약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청소년 관련된 우리 법이 만들어지기 그 이전부터 전 세계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 이렇게 하세요 라는 그런 규약을 만들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헌장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헌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지사가 일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기조가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주요 3대 정책은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 정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 안전한 보호 환경을 조성하는 복지 보호가 되겠습니다.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내에 들어가 있는 활동 정책은 플랫폼 기반의 청소년 활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정책은 청소년 인권 보장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호 정책은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을 구축하고 청소년 유해 환경 차단 및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필수 암기 사항입니다.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의 비전을 이야기해 보세요.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목표는요, 청소년의 성장 기회 제공, 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이 되겠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활동, 복지, 보호, 여기에 플러스해서 참여 그리고 추진 기반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활동은요, 플랫폼 기반의 청소년 활동 활성화, 복지는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강화, 보호는요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가 되겠고요. 참여는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에는 이 부분이 1번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청소년의 참여 권리 보장 강화입니다. 추진 기반은요 청소년 정책 총괄 조정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체 암기를 해 놓으시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요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은 2023년에서 2027년까지 5년간 이 정책과 목표를 가지고 청소년 관련된 사업을 펼쳐라 라고 수립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은 대한민국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에서 5년 동안 청소년 정책을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개 대과제, 14개 중과제, 39개 소과제, 108개의 세부 과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필수 암기 상황입니다. 청소년 관련법입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청소년 개범법, 청소년 활동진흥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 다양한 법들이 있는데 위에 있는 요 법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청소년 개범법, 청소년 활동진흥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청소년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을 운영을 하는데 이 지침에 맞춰서 운영하세요. 이게 바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 지침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엄청나게 많이 질문했던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청소년 육성이 뭐냐, 청소년 활동이 뭐냐, 청소년 복지가 뭐냐, 보호가 뭐냐 이런 질문들을 해줬는데요. 청소년 육성, 빨간 거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돕는 것, 이걸 육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나와져 있어요. 그럼 청소년 활동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얘는 요 세 개가 들어가야 돼요.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이에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활동과 이런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요거를 청소년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암기하세요. 자, 그 다음에 청소년 복지가 뭘까요?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세부적인 거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말합니다. 요게 청소년 복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는 뭘까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 물건, 장소, 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요걸 청소년 보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활동, 복지, 보호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에 관련된 협약 및 헌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자, 아동 권리 협약이 뭐냐면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봅니다. 아동 권리 협약에는 이렇게 4가지 원칙이 있어요. 차별 금지의 원칙, 최우선의 원칙, 생명 존중의 원칙,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이 있고요. 여기에는 권리가 4가지가 있는데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처음 가입을 했고요. 가입국은 가입 후 2년 내에 이행사항에 대해 최초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매 5년마다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 권리 협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헌장이에요. 이 청소년 헌장은 1990년에 제정 선포가 되어졌는데요. 1998년에 개정이 되어졌어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냐면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청소년이 청소년 자체로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헌장이 되겠습니다. 아동 권리 협약 청소년 헌장이 되겠습니다. 아까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를 얘기했잖아요. 청소년 활동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거기에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자, 요거를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너무 자주 시험에 나와서요. 청소년 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수련활동이 뭡니까? 청소년이 수련하는 활동이겠죠? 청소년이 청소년 활동에 적으로 참여하여서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 지도자와 함께 청소년 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 활동을 말합니다. 청소년 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 활동을 말합니다. 여기서 수련거리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교류 활동은 뭘까요?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 활동을 말합니다. 얘도 체험 활동이에요. 수련 활동도 체험 활동이고 교류 활동도 체험 활동이에요. 근데 무슨 활동?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 다양한 교류 활동을 말합니다. 세 번째, 문화 활동입니다. 청소년이 예술 활동, 스포츠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등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합니다. 청소년 활동은 이런 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연령에 대한 질문을 꽤 많이 합니다. 반드시 이건 정확하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청소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당해년도 19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동복지법에는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의 자를 형사상 미성년자라고 얘기합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유엔에서는 국제청소년 연령을 15세에서 24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법에 따른 청소년의 연령을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암기라기보다는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 저희가 두 가지 목차를 했어요. 첫 번째 목차는 청소년 지도사가 뭔가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두 번째 목차는 뭐였냐면 청소년 지도사는 어떤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나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목차는 뭐냐면 청소년 지도사가 어디에서 일을 할까요? 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청소년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청소년 지도사가 일할 수 있는 기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청소년 단체,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정책의 기본적인 기조, 활동, 복지, 보호 중에서 복지와 보호를 담당을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청소년 활동 공간, 또 요즘 굉장히 이슈화되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청소년 자유공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00% 나오는 문제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시설을 이야기해보세요. 자, 저 청소년 수련시설은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바로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 어떤 분은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특화시설, 야영장, 유스호스텔 이렇게 얘기했더니 왜 청소년을 빼고 얘기하냐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청소년 활동진흥법 10조에 나와 있어요. 청소년 수련관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 수련시설이에요. 청소년 수련원은요, 숙박 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 수련시설이에요. 얘는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에요. 간단한 수련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지역의 수련시설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특화시설은요,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 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시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디어 센터나 그다음에 직업체험 시설이나 성문화센터, 우리가 애칭으로 스스로넷, 하자센터, 아센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청소년 야영장입니다. 보통은 대부분 수련원과 굉장히 비교해서 많이 질문을 하는데요.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을 말합니다. 유스호스텔입니다. 청소년의 숙박 및 체제에 적합한 시설 설비와 부대 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 편의 제공, 여행 청소년의 활동 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을 유스호스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 이용시설은 문화예술시설이나 공공체육시설 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꽤 자주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국립청소년수련은 7곳을 이야기해보세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은, 국립평창청소년수련은, 국립청소년우주센터, 국립청소년 바이오생명센터, 국립청소년해양센터, 국립청소년 미래환경센터, 국립청소년 생태센터. 요거는 2024년에 신설되어졌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국립청소년우주센터, 국립청소년 바이오생명센터, 국립청소년해양센터, 국립청소년 미래환경센터, 국립청소년 생태센터. 제가 옆에다가 지역 이름을 적어놨어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천안이에요. 여러분들이 면접에 합격을 하시면 실제 연수를 받게 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일본, 요거는 평창 이름이 들어가져 있고요. 국립청소년 우주센터, 우리 고흥, 나로가 발사됐던 곳이죠. 고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생명센터는 김제인데요. 이게 쌀이 많이 나는 곳이죠. 그쵸? 국립청소년 바이오생명센터가 되겠습니다. 국립청소년 해양센터, 영덕인데요. 영덕해. 이거는 뭐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해양센터 바로 암기하실 수 있을 거고요. 국립청소년 미래환경센터, 봉화라는 지역에 미래환경센터가 설립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을숙도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게 생태보존지역이라고 하는데 국립청소년 생태센터가 2024년도에 신설되어졌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청소년 수련활동의 3요소. 자, 수련거리, 프로그램,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 4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질문을 했었는데 청소년 수련활동의 3요소, 수련거리,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과 문화의 집의 차이를 이야기를 해보세요. 수련관은 시, 군, 구에 1개 이상이 있어야 하고요. 문화의 집은 읍면동에 1개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련관이 조금 더 큰 개념이고 문화의 집이 조금 작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관은 의무적으로 청소년 지도사가 4인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1급 1명, 2급 1명, 3급 2명이어야 하고요. 문화의 집은 청소년 지도사가 1인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련관은 종합수련시설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청소년 수련관과 수련원의 차이를 이야기해보세요. 청소년 수련관은 숙박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수련원은 숙박을 할 수가 있지요. 위치를 볼까요? 수련관은 도심지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수련원은 자연권에 위치해 있어요. 산속 말고 자연권이라고 표시를 하면 조금 더 유식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원과 야영장의 차이점을 얘기해 보세요. 수련원은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야영장은 텐트를 치며 야영할 수 있는 수련장을 야영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일할 수 있는 기관은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뭐 수련관, 수련원 이런 정도로 알고 있을 텐데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공공에서 운영하는 곳,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 방과후 아카데미 전국에 17개 시도에 있습니다.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 자립생활 지원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국가청소년 수련시설 총 7개,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전국청소년보호관찰소, 전국소년원 및 꿈키움센터,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미인가대안학교, 인가대안학교,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 경찰, 군인, 민간 청소년 교육센터, 그리고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청소년 단체가 도대체 뭔가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간단합니다. 청소년 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요거에 대한 간단한 예를 살펴보면요. 각 청소년 재단,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흥사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유네스코위원회, 한국YMCA, 한국해외 봉사단 등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청소년 활동 공간입니다. 일명 우리가 청소년 자유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중에 중점과제 1번에 보면 플랫폼 기반의 청소년 활동 활성화 1-4에 학교 안팎 청소년 활동 지원 강화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걸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역사회 연계 학교 안팎 청소년 활동 강화를 위한 노력은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이런 걸 합니다. 소규모 청소년 활동 공간, 청소년 자유 공간을 설치를 합니다. 물론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긴 하지만 굉장히 큰 예산과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들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천시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청소년 상상놀이터 공구이사라고 자유공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수원시 청소년재단에서는 청개구리 연못이라는 곳, 그리고 파주시 청소년재단에서는 쉼표, 고양시 청소년재단에서는 자유공간이라는 이름으로, 남양주 도시공사에서는 펀그라운드, 소규모 펀그라운드라는 개념으로 다산, 오남, 태계원, 진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뭐예요? 라는 질문입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29조에 보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센터는 청소년 안전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에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무엇인가? 청소년 지도사는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일을 하는가? 청소년 지도사는 어디서 일을 하는가? 청소년 지도사는 무슨 일을 하는가? 이번 학습의 개요가 될 텐데요. 청소년 수련관이 운영하는 운영 프로그램, 청소년 문화의 집이 운영하는 운영 프로그램, 그리고 소규모 청소년 활동 공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자유공간에서 운영하는 운영 프로그램,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 자원봉사 두볼,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청소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예술제,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도 청소년 수련관과 유사한데 앞서서 설명했듯이 수련관과 문화의 집에는 규모 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문화의 집도 수련관만큼 큰 규모의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수련관과 문화의 집이 약간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도 방과후 아카데미, 동아리, 자원봉사, 그리고 청소년 운영위원회,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 청소년 역사기, 학교 연기 활동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청소년 활동 공간, 자유공간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을까요? 앞서서 잠깐 설명드리기는 했지만 청소년들이 등하교 시에 아니면 학원을 오고 가기 전에 자연스럽게 들려서 편하게 쉬면서 아니면 다양한 소규모의 프로그램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것들, 자유공간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동아리나 자치기구 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뭘까요? 청소년 상담, 1388 전화상담, 사이버 상담,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지원, 청소년 동반자 지원, 청소년 안전망, 청소년 특별 지원, 학업 중단 숙려제, 꿈드림센터, 이 꿈드림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 청소년 자립지원관, 청소년 회복지원 시설들이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뭘까요? 청소년 지도사는 어떤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는 어디에서 일을 할까요?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는 무슨 일을 할까요? 그리고 시설별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런 모든 일들은 청소년 지도사가 학문적인 지식을 온전히 가지고 있을 때 모든 것들이 수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지도사는 무슨 과목을 배울까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까요? 그리고 청소년들을 지도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지도할까요? 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에 위기 대처 능력이 있나요? 그리고 청소년학에 관련된 다양한 전문 용어를 같이 한번 실제 기출문제 위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과목 중 가장 인상 깊은 과목은 무엇인가?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청소년 지도사는 1급, 2급, 3급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2027년부터는 1급, 2급만 남게 되는데요. 2급 과목은 청소년 육성 제도론, 청소년 지도 방법론, 청소년 문제와 보호, 청소년 심리 및 상담, 청소년 문화, 청소년 복지,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 활동인데요. 3급 2급과 3급의 차이에는 청소년 복지 이 한 과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과목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인상 깊은 과목이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답변은 청소년 문화입니다. 청소년 문화를 배우면서 저는 청소년들의 문화와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만의 답변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절차와 단계별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은 기획, 설계, 마케팅, 실행 평가예요.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 꼭 암기하시고요.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은 프로그램과 관련된 상황을 분석하고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설계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과 관련된 프로그램 내용 선정, 조직하고 지도 방법을 체계화시키고 교육 매체를 개발하는 걸 말합니다. 프로그램 마케팅, 근데 홍보를 얘기를 하는 건데 프로그램에 잠재적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촉진시키기 위해 취해지는
이루어지는 조치를 말합니다. 프로그램 실행입니다. 완성된 프로그램을 실제 적용하고 전개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프로그램 평가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실시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그것이 의도한 대로 잘 수행되었는지를 판단, 완료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거는 시험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기획, 설계, 마케팅, 실행, 평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 방법의 원리 3가지. 질문이 이겁니다. 청소년 지도 방법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청소년 지도 방법의 원리는 자기 주도적인 원리와 자율 참여의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기 주도적 원리는 청소년 지도 방법에 있어서 청소년 활동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의 목적, 내용, 시기, 속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 방법을 말합니다. 자율 참여의 원리입니다. 청소년들이 이성적 사고에 기초하여서 자신이 참여할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자유의지에 따라 청소년 활동에 참가하여 상호작용함으로써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에 조금 다른 답변인데요. 그냥 청소년 지도 방법의 원리,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소년 중심의 원리, 동기 유발 및 유지의 원리, 다양성과 융통성의 원리, 상호 학습의 원리, 경험 중심과 활동 중심의 원리, 전인성의 원리. 또 다른 답 한번 볼까요? 자기 주도성의 원리, 활동 중심의 원리, 다양성의 원리, 협동성의 원리, 창의성의 원리, 효율성의 원리. 청소년 지도 방법의 원리는 다양한 이론적인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암기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걸로 암기해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로서 청소년과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다른 질문으로 한번 볼까요? 청소년 활동을 방해하는 청소년, 규칙을 지키지 않는 청소년을 어떻게 지도할 건가요? 라는 이런 질문이에요. 또 다른 질문 볼까요? 식사 시간에 돌아다니는 청소년을 어떻게 지도할 건가요? 저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청소년도 성인과 똑같은 인격체입니다. 질문의 의도는 성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청소년을 대하느냐입니다. 요거는 이제 답변은 아니에요. 단체 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먼저 참여 청소년 당사자에게 불편한 게 뭔지를 먼저 물어봅니다. 불편 요소를 제거하고 조치를 했는데도 똑같이 문제 상황을 만들 시에 지속적인 활동 참여 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모임의 원칙과 규정을 검토하여 규정에 맞추어서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아주 정말 짧은 답변으로는 갈등이 생기면 먼저 감정을 안정시키고 청소년의 말을 충분히 듣고 공감하며 함께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요거는 근본적인 답변은 아니니까 여러분만의 답변을 또 만들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체 카톡 시에 자꾸 방해하는 청소년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요거 앞에 있는 문제랑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요. 단체 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에 먼저 참여 청소년 당사자에게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불편 요소 제거 및 조치 후에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시 지속적인 참여 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모임의 원칙과 규정을 검토하여 규정에 맞추어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앞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준비하셔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로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싶으세요? 저는 능동적인 친구와 수동적인 친구들을 대상으로 2가지 정도를 준비할 수 있는데요. 능동적인 친구들에게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하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해 줄 거고, 자신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 수동적인 친구들에게는 요즘 가장 핫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해 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요 답변을 준비했던 건데,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청소년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 같은 것을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오프라인이 아니더라도 줌 같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것 또한 여러분만의 답변을 준비해서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 요구 분석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요구 분석이란 청소년 프로그램의 대상자인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관련하여 어떠한 요구와 필요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진단하고 그다음에 사정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말을 합니다. 요구 분석 기법에는 이런 게 있어요. 서베이법, 그러니까 질문지법, 면접법이 있고요. 관찰법, 결정적 사건 분석법, 능력 분석법, 델파이법, 데이컨법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로서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수업 자격이 있는 것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요? 그러니까 청소년 지도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런 답변을 준비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래 한글 워드 프로세서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으로 문서 작성 능력을 지도해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자신을 PR하기 위해 컴퓨터 워드 작성 능력을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꼭 자격증 취득을 위한 활동이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으로 기획, 운영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출입 이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청소년 지도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건 이제 과거에 나왔던 질문인데요.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요즘 그러니까 트렌드에 맞춰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만의 답변을 준비해서 질문에 답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을 어떻게 홍보하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뉴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타겟팅 홍보가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SNS, 그러니까 유튜브, 카카오 채널, 페이스북, 인스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요즘은 틱톡도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만의 답변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대표자의 자격 기준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시행령 제8조에 보면요. 1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 육성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 육성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라고 되어져 있고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 육성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리고 청소년 육성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리고 공무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의 배치 기준을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련관엔 4명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여기 지금 1급, 2급, 3급이 되어져 있는데 요거는 뭐 1급이 반드시 1명 이상은 있어야 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급이 3명이 있고 2급이 1명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수련원은 볼게요. 수련원은 무조건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련원에는 무조건 1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 500명이 넘었을 때는 반드시 1급을 배치해야 합니다. 유스 호스텔은 1명, 야영장은 1명, 문화의 집은 1명인데요. 이것 또한 2급 이상이 1명 이상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특화시설은 2명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급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3급을 포함 2급 이상이 2명 이상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청소년 수련시설,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 아까 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얘기를 했죠.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청소년을 위한 종합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정책 지원 사업을 말합니다. 청소년이 방과 후에,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방과 후에 진행하는 청소년 종합 돌봄 서비스를 말하게 되는데요. 2025년 현재 운영기관이 전국의 17개 시도에 355개소가 지금 운영되어지고 있고요. 운영시간 일반형은 주에 5일에서 6일, 1일 4시간 이상 급식을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고, 주말형은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1일 5시간 이상 급식을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이었을 거예요. 예산 삭감으로 어울림마당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도 지자체별로 예산을 세워서 어울림마당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문화예술, 스포츠 등을 소재로 한 공연, 경연, 전시, 놀이체험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이 펼쳐지는 장으로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이 결합된 일정한 공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청소년 문화존이라고 해서 대학로에 가면 항상 그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접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시설에서는 상시 그런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접하도록 정책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청소년 어울림 마당이 되겠습니다. 운영 규모는 16개 시도 110개 시군구에서 총 126개소에서 운영이 되어지는데 운영 횟수는 시도에서는 연 8회 이상, 시군구에서 연 5회 이상 진행을 하면 됩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삭감으로 그 동아리 지원 사업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동아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이 뭐냐? 공동의 목적과 관심사에 의해 운영되는 작은 모임, 오듬, 취미, 소질, 가치관, 문제의식 등을 공유하는 청소년들에 의해 자치적이며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청소년 활동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125만원 정도, 1년에 125만원 정도 동아리별로 지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두볼. 두볼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두볼은 두 볼런티어의 약자로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 시스템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두볼은 봉사
봉사활동 정보검색, 신청, 확인서 출력은 물론 1365 나눔 포털 서비스를 통해 나이스, 그러니까 학생생활기록부로 실적 전송이 가능합니다. 국제청소년 성취 포상제는 만 14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1956년 영국 에딘버러 공작에 의해서 설립되어졌으며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 영역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하여 스스로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삶의 기술을 갖도록 하는 전 세계 130여 개국에서 운영되어지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자기 성장 프로그램입니다. 참가 대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 14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입니다. 활동 영역은 봉사활동, 자기개발활동, 신체단련활동, 탐험활동이고요. 특히 금장활동은 합숙활동이 추가가 되어집니다. 봉장활동은 6개월, 은장활동은 6개월에서 12개월, 금장활동은 12개월에서 18개월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인데요. 요거는 약간의 스토리가 있어요. 국제청소년 성취 포상제 같은 경우는 14세 이상, 24세 이하의 대상으로 진행이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청소년 연령은 9세에서 24세까지잖아요. 그래서 9세에서 13세까지의 청소년들의 갭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는 만 7세 이상, 만 15세 이하이거나 약간 중첩되어졌죠. 초등학교 1학년 이상, 중학교 3학년 이하의 청소년이 운영기관에 등록하여 포상 단계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고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였을 경우 포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참가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7세 이상, 15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1학년 이상, 중학교 3학년 이하의 청소년이 대상이 됩니다. 활동 영역은 봉사활동, 자기개발활동, 신체단련활동, 탐험활동, 이 네 가지는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랑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진로개발활동이라는 요 한 가지가 좀 다르게 되는데요. 봉장은 16주, 은장은 16주에서 32주, 금장은 24주에서 48주가 되겠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질문을 하는 내용 같은데요.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가 도대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할 거예요. 자, 요거는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 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 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 관리, 제공하는 국가 인증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청소년 활동을 국가가 인증해주는 제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의 특징은 맞춤형 참여, 안전과 전문성, 체계적인 관리, 경험의 활용이 되겠는데요. 맞춤형 참여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인증 수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전과 전문성, 그러니까 안전한 활동 환경을 갖추고 전문성은 지닌 지도자와 함께합니다.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인증 신청, 수시 점검, 사후 관리 등 인증 수련 활동의 시작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험의 활용입니다. 인증 수련 활동 참여 후 여성가족부 장관의 명의의 참여 기록 확인서를 온라인상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인증 수련 활동의 영역은 건강 스포츠, 모험 개척, 역사 탐방, 환경 보존, 봉사 협력, 교류, 과학 정보, 진로 탐구, 자기개발, 문화예술, 기타 영역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유형 및 인증 기준을 이야기하세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유형은 기본형, 숙박형, 이동형, 학교, 단체, 숙박형이 있습니다. 기본형은요, 전체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2시간 이상으로서 실시한 당일날 끝나거나 또는 2일 이상의 각 회기로 숙박 없이 수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숙박형은 숙박에 적합한 장소에서 일정한 기간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동형은 활동 내용에 따라서 선정된 활동장을 이동하여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합니다. 학교 단체 숙박형은 학교장이 참가를 승인한 숙박형 활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증 기준이 있는데요. 인증 기준은 공통 기준은 물론 이거를 전부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공통 기준, 개별 기준, 특별 기준이 있는데 공통 기준은 요거 세부 내용이 있어요.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자원 운영, 지도자 자격, 지도자 역할 및 배치, 공간과 설비의 확보 및 관리, 안전 관리 계획. 개별 기준은 숙박형과 이동형으로 나와져 있는데 숙박형은 숙박 관리, 안전 관리 인력 확보, 역량 관리자 자격. 근데 이동형은 여기에
추가해서 이동관리, 휴식관리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특별 기준은요, 위험도가 높은 활동, 학교 단체 숙박형, 비대면 방식의 실시간 쌍방향, 그리고 비대면 방식 콘텐츠 활용 중심, 비대면 방식 과제 수행 중심. 자, 요런 내용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수련활동 인증제 유형과 인증 기준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수련활동의 실시 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서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참가자 모집 14일 전에 꼭 수련활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프로그램은 수상활동, 항공활동, 산악활동, 장거리 걷기 활동, 그 밖에 하강 레포츠, ATV 탑승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수련활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비숙박형 중에 일부 청소년 참가 인원이 1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신고 제외 대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른 법률에서 지도 감독을 받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고 제외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도 제외가 되고요. 비숙박 청소년 수련 활동 중 참가자가 150명 미만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 수련 활동으로 지정되지 않은 활동, 이런 경우는 신고 제외 대상이 됩니다.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도 신고 제외 대상이 됩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이 뭘까요? 창의적 체험 활동은 교과와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서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과 이외의 활동을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동봉진이라고 얘기 들어보셨나요?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2022년 개정된 창의적 체험활동을 보면 자율자치활동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율활동, 자치활동 이렇게 묶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활동, 여기는 학술, 문화 및 여가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에 봉사활동이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로활동입니다. 자동봉진에서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졌다라는 거 참고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참여기구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인데요. 청소년 참여활동은 청소년이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으로서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행복한 환경을 만들고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활동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등이 있고요. 이 이외에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참여 분야 등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하세요. 청소년 특별회의는 국가에서,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지자체에서,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수련시설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회의는 기본법에 근거하고요. 참여위원회도 기본법에 근거하고요.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특별회의는 국가의 청소년의 정책 과제를 발굴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참여위원회는요, 지자체에게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참여기구를 이야기합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우리 수련시설 있죠? 수련시설을 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 예산제가 뭘까요? 청소년 참여 예산제란 청소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필요성 검토 후에 다음 회의에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내 관련 부서의 사업비,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잠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주민 참여 예산제 그리고 아동 청소년 참여 예산제 두 가지 차이가 뭘까요? 이제 이런 질문도 하게 되는데요. 주민 참여 예산제도는 제한 대상이 만 19세 이상이지만 아동 청소년 참여 예산제는 만 9세에서 18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특별회의의 정책 반영인데요. 25년도는 아직 뭐 특별한 건 없겠지만 청소년 참여기구 중 청소년 특별회의에서 제안한 정책 중 2024년도에 실제 정책에 반영된 것이 무엇이 있나요? 모두를 위한 한 걸음, 미래로 도약하는 청소년, 디지털 역량, 리더십 역량, 지속 가능 역량 3개 분야 총 24개의 과제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청소년증에 관련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청소년증은요,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없는
는 만 9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국민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을 이야기하는데요. 교통카드 기능에서부터 일반 결제 기능이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수능을 보거나 검정고시를 보거나 운전면허 시험 그리고 은행 거래를 할 때 신분을 증명해주는 공적 신분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청소년 활동진흥원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청소년 활동진흥원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주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청소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활동 활성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평가 및 시범 운영,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제공, 청소년 관련 재기관 및 시설과의 상호 연계 지원 지도 평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위탁 유지 및 관리 운영,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 교육 및 교류 진흥, 국내외 청소년 교류 활동의 진흥 및 지원,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및 참여 권리 증진 활동의 활성화 지원,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 청소년 성취포상제도,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운영 및 지원,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 청소년 어울림마당 동아리 활동 및 청소년의 달 행사 운영 및 지원, 수련시설 종합 안전 위생 점검 지원 및 안전 관련 컨설팅 홍보, 숙박형 등 청소년 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지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그 밖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활동진흥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진흥센터가 하는 일은 뭘까요? 경기도에 관련된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7월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청소년 정책의 흐름에 따라 청소년 활동 지원과 청소년 봉사활동 활성화의 두 가지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경기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개편하여 조직의 기능을 확대하고 청소년 자원봉사,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 참여 등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활동 플랫폼으로 국가 청소년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도만 표현했는데 각 시도에서도 똑같이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 근거 및 법적 근거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에 보면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청소년활동 지원 기능을 하고 있고 지역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지역청소년활동 봉사활동의 지역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인증받은 청소년 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제9조의 2에 따른 숙박형 등 청소년 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제9조의 4에 따른 정보 공개에 대한 지원, 그 밖에 청소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8조에 의하면 청소년 활동 정보 제공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의 정보와 상시적인 안내와 정보 제공, 당해 지역 청소년 활동 요구 조사 및 지역의 시설과 단체의 제공입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 학교와의 협력 등인데요. 지역 교육기관과의 연계 및 지원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협력 체계 구축,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청소년 활동 관련 사항을 지원해주고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활동 지원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상호 협의로 수련거리 개발 및 당해지역 청소년 수련시설에 보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청소년 안전망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지역 주민, 기타 단체 등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자원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그러니까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발견하고 통합적인 상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청소년 가출 폭력 등과 같은 위기 문제나 심리 정서적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지역 내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를 통해서 위기 개입, 긴급구조, 일시보호 등 다양한 청소년 안전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간단한 답변으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위기 아동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의료, 자립, 교육, 복지 등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상담복지센터가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안전망과 위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세요. 자, 청소년 안전망은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거고요. 위센터는 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을 하는데 두 개가 운영하는 게 굉장히 유사해요. 청소년 안전망은 지역 주민 기관 단체 등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자원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다시 말하자면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여서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발견하고 통합적인 상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위센터는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지원하는 다중의 통합 지원 서비스망이 되겠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청소년들의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청소년 지도사로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세요. 학교 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이 발생한다면 학교 폭력 피해자 중심의 프로그램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지사지의 마음 이해하기, 다른 언어 사용하기 등과 같은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학교 폭력의 종류에 대해서 암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따돌림, 성폭력 등이 학교 폭력에 해당합니다. 학교 폭력의 원인 및 대책인데요. 원인은 개인, 가정, 학교, 또래 친구, 사회 매체 등이 되겠고요. 대책은 가정 차원의 대책, 학교 차원의 대책, 사회 차원의 대책,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어필을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소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에 관련된 걸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촉법소년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면 범죄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그러니까 10살에서 13살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형사 미성년자,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소년을 말합니다. 요걸 촉법소년이라고 얘기합니다. 범죄소년은요, 범죄 행위를 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범소년은요, 범죄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지금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연령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입니다. 예전에 법무부에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더 하향, 그러니까 만 13세보다 더 낮은 연령으로 하향 조정하자라는 그런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혹여나 모르겠지만 이런 질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준비를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형사 면접에 합격하는 확률을 조금 더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소년 동반자가 뭘까요? 자, 유스 컴패니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청소년 상담 전문가 인 청소년 동반자가 위기 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 그러니까 아웃리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맞춤형 상담을 통해서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혹은 사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유스 컴패니언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청소년 안전망과 연계해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소년 동반자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 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건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업 중단 숙려제가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대 7주, 그러니까 49일이죠. 주말 공휴일을 포함해서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학교장의 주최하에서 위클래스 위센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함께 협력하게 됩니다. 꿈드림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예요. 꿈드림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아니면 꿈드림이 뭔지 아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될 건데요. 학교 밖 청소년, 학업 중단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 공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교육 지원, 직업 체험 및 직업 교육 훈련 지원, 자립 지원, 건강검진, 기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 센터를 말합니다. 다른 답을 한번 볼까요? 꿈드림은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당당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입니다. 학업 및 진로 지원 상담부터 특성과 적성을 고려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소년 쉼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청소년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과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청소년 쉼터는 일시 쉼터, 단기 쉼터, 중장기 쉼터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일시 쉼터는요, 24시간에서 7일 이내 음식 등
기본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요. 단기 쉼터는 3개월 내외, 2회 연장 가능한데 최장 9개월까지 쉼터에서 거주할 수 있는데 상담, 치료, 예방활동, 의식주, 의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중장기 쉼터입니다. 3년 내외이며 1회에 1년에 하나여 연장이 가능한데 최장 4년까지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학업,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지원 시설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관이 뭔가요?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31조 제2호에 나와 있는데요. 청소년 쉼터 또는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이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전국에 11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국립청소년 디딤센터가 뭔가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 제35조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설립한 거주형 치료재활시설로 정서 행동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보호, 치료, 교육, 자립의 종합적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시설을 말합니다. 현재 전국에 2개소, 경기도 용인시, 대구시 달성군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추가 설립을 위해서 경기 용인, 대구, 그리고 전북, 익산, 광주에 추가 건립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에 나오는 건데요. CPTED가 뭔가요?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라 그래서 지역 내 청소년 대상 범죄 및 안전사고 급증 지역 대상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설계 적용 검토하는 사업을 CPTE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 키트가 뭘까요? 청소년기에 진입하는 청소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청소년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자기개발,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 키트를 제공 검토하는 그런 사업을 얘기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만들고 있는데 세종시에는 꿈기 카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입학준비금 20만원, 서울 전입 청년에게는 웰컴 박스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준다라고 합니다. 청소년 키트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이 뭔가요?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은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 지원,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 지원을 실시하는데 이거는 법원에서 결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위탁 청소년의 사회 서비스 지원입니다. 보호 청소년의 신체, 심리, 정서적 치유와 회복, 그리고 보호 청소년의 상담, 선도, 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그리고 여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청소년 복지 활동 지원 체계와 연계 협력 강화를 하는 이 시설이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이 되겠습니다. 디딤시아 통장이 뭔가요? 디딤시아 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에요. 디딤시아 통장은 저소득층 아동, 그러니까 보호자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1대2 정부 매칭 지원금으로 월 10만원 이내에서 같은 금액을 적립해 주게 되는데요.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말합니다. CDA라고 하는데 Child Development Account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희망센터가 뭔가요? 이거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인데요. 청소년 희망센터는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위탁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내에 설치된 청소년 권리 전담 기구입니다. 청소년 희망센터는 개발된 권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권리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있고, 양성된 강사들이 전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초, 중, 고등학교 등 청소년 유관기관에 직접 찾아가 권리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이 어떤 일을 하나요? 청소년 시설의 제일 상위 기관이 청소년 활동진흥원인 것처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제일 상위 기관이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입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설립되어졌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복지시설을 총괄하는 중추기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꿈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상담 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청소년 안전망이라고 부르는 CYS넷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긴급전화번호 아는 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1388 요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388 그리고 미아 가출신고는 182 아동학대 신고는 112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117로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큰 그림으로 목차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청소년 지도사가 뭔가? 청소년 지도사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배출이 되어지는가?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는 어느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들이 일을 하는 공간에서 운영되어지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러면 청소년 지도사가 청소년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청소년 관련된 학문적인 지식, 전문적인 지식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면접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특징적 사고 유형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개인적 우화와 상상 속 청중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답은 아주 간단해요. 청소년 특징이 이거예요. 개인적 우화와 상상 속 청중이에요. 그러면 개인적 우화가 뭐고 상상 속 청중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 우화란 자신의 감정이나 사고는 너무나 특별하고 독특한 것이어서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믿는 것을 개인적 우화라고 얘기하고요. 상상 속 청중은요, 실제로 존재하는 청중이 아닌 가상에서 청중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모두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고 믿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의 특징적 사고 유형은 개인적 우화와 상상 속 청중이 되겠습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라고 되어져 있는데, 에릭슨은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8단계로 나눴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단계가 5단계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기, 그러니까 정체감대 역할 혼미라고 얘기하는 요 시기가 될 텐데요. 이 5단계는 프로이드의 생식기에 해당되어지는데 중요한 발달 가업이 자아 정체감의 확립이라고 보았습니다.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자,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 인간이 성장해 가는 발달 이론은 총 4개의 단계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감각, 동작기, 전조작, 사고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총 4개의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때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단계가 형식적 조작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상적 개념의 이해, 문제 해결에 있어 형식적 조작이 가능한 시기, 사물의 인과관계 터득, 문제 해결의 가설 적용, 가설 검증 능력, 추리력, 응용 능력 등이 발달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 조작기는 청소년기가 2단계에 해당되며, 형식적 조작기의 특징은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현재의 경험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경험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과학적 사고, 추상적인 사고, 이상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형식적 조작기가 되겠습니다. 반두라, 메슬로우, 콜버그, 피아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자, 요거는 뭐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학습이란 인간이 닮고 싶어하거나 모방하고 싶어하는 어떤 모델의 행동을 관찰하여 모방함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진다라는 이론으로 관찰 학습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위기의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인간의 욕구에는 기본적으로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 자아 존중감의 욕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는데, 이러한 욕구들은 줄곧 충족되지 못하면 높은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와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단계에 관련하여 설명하세요. 도덕성이란 성악을 구별하고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며 인간관계에 지켜야 할 규범을 준수하는 능력으로, 도덕성에 관한 이론은 인지 발달 이론에서 파생된 것으로, 도덕성 발달의 인지적인 측면은 피아제에 의해서 최초로 제시되었으며, 콜버그는 피아제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서 도덕성
발달 이론을 정립하였습니다. 비고츠키, 브로펜브르너, 뒤르갱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자, 비고츠키의 근접 발달 영역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학습자가 하나의 과제를 일상적,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고 수준과 어떤 조력을 받아도 수행할 수 없는 사고 수준 사이에 있는 영역을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명명했는데요. 다르게 말을 하자면 다른 사람의 안내나 협력을 받으면 과제 수행이 가능한 사고 수준의 영역을 말합니다. 도움을 주어야지만 발달할 수 있는 영역, 그 발달 영역이 근접 발달 영역이 되겠습니다. 브롬펜브르너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생태학적 체계 이론은 인간 발달을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이론으로 5가지의 환경 체계가 있는데요. 미시 체계, 중간 체계, 외 체계, 어시 체계, 그리고 시간 체계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직접적인 환경으로부터 아동이 살고 있는 문화적 환경까지를 다 포함해서 나눈 생태학적 체계 이론이 되겠습니다. 뒤르갱의 아노미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아노미는 무규범, 무질서, 가치관 혼란이라는 용어로 산업화로 인해 사회가 변동하면서 기존의 가치관이 붕괴돼 버리고 도덕적 규범이 없어지는 무규범의 상태를 말합니다. 존 듀이하고 타일러에 대해서 질문을 자주 하는데요. 존 듀이의 경험학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경험학습은 경험의 전환을 통해 지식이 창조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듀이 자신은 학습자와 교과의 연속성을 강조하였으나 듀이의 이론을 오해한 진보주의 교육자들은 교과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로지 학습자의 즉각적인 흥미나 관심만을 존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존 듀이는 경험학습 이론에서 놀이나 1단계, 지리 역사를 아는 단계, 과학적 논리적 지시 단계 3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청소년 문화 중 타일러의 문화를 설명해보세요. 영국의 인류학자인 타일러는 저서 원시 문화에서 문화란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를 이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년 문화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 양식, 사고방식, 심미적 취향, 말투, 의상 등을 통틀어 말한다고 볼 수 있으며 청소년 분야가 지니고 있는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청소년 문화를 미숙한 문화, 비행 문화, 하위 문화, 대학 문화 또는 반문화, 새로운 문화로 보는 시각 등이 있습니다. 미샤의 4가지 정체감, 서덜랜드의 차별 접촉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미샤의 4가지 정체감입니다. 미샤의 4가지 정체감에는 자아 정체감 성취, 자아 정체감 혼미, 자아 정체감 유예, 자아 정체감 폐쇄가 있는데 여기에는 위기와 전념을 2가지로 나누었는데 위기는 직업이나 가치관 선택의 고민과 갈등을 느끼고 여러 대안을 비교하는 노력을 한 시기를 말하고 전념은 직업이나 가치의 방향을 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를 말을 하는데 자아정체감 성취는 위기가 양의 방향을 향하고 전념이 양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아정체감이 혼미가 되는 상황은 위기가 음의 방향, 전념이 음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정체성 유해와 성취는 건강한 발달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요. 정체성 혼미와 폐쇄는 건강하지 못한 발달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서덜랜드의 차별 접촉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차별 접촉 이론이란 서덜랜드의 이론으로서 비행 친구와의 접촉이 가장 중요한 문제 행동의 원인이 된다라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된 학문적 질문 중 상담 관련된 질문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청소년은 가족, 또래, 학교 등 주변의 주요 인물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어서 상담을 할 때 대부분 주요 관련 원인과 주변 환경에 대한 대입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상담의 목표는 심리적인 측면보다는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 성장을 돕는 예방 및 교육적 측면과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 대한 직접 개입 및 지원, 자립이 포함됩니다. 방법적 측면을 본다면 면접 중심의 상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 게임이나 작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청소년 발달 특성을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측면에서 각각 논하시오 라고 하면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는 제2차 성장, 사춘기로 신체 성장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심리적으로는 자아 중심적인 사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죠. 개인적인 우화, 상상 속 청중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서적인 측면으로는 불안, 스트레스 등 감정의 양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춘기 청소년의 심리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청소년기에는 급격한 신체 변화와 넓어지는 대인관계로 다시 넓어지는 대인관계, 진로 문제 등으로 인하여 감정의 변화가 심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간혹 어른들의 세계를 비판하며 반항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무의식적인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또래 집단의 영향이 매우 커서 자기 또래들로부터 따돌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가능한 그 집단에 소속되어 잘 어울리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아정체감의 개념을 설명하고 자아정체감이 청소년 발달에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자아정체감은 자아 개념이 보다 발달하여 구체적인 의식으로 자신의 독특성을 자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등 자신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 이렇듯 진정한 자기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올바른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어져야 미래의 삶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위기 청소년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답변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보면 위기 청소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위기 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말하는데, 실제 예를 보면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학업 중단 청소년, 학교 폭력 피해 또는 가해 청소년, 집단 따돌림 피해 가해 청소년, 일탈 행동 청소년, 우울 자살 위험 청소년, 비행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사이버 중독 청소년, 은둔형 부적응 청소년, 저소득 계층 청소년, 탈북 청소년, 교정시설 재소자의 자녀, 혼혈 청소년, 대안학교 재학 청소년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성 문제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청소년의 성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며 그 해결책에 대해서 논하세요. 성교육을 인성교육의 일환에서 실시하되 청소년의 성 지식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내용보다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성에 대한 상식, 그러니까 피임법, 성병, 성범죄, 성도덕 등 실제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억압, 간섭으로는 청소년들의 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이나 성적 욕구를 건강하게 충족, 다시 발산시킬 수 있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상담 분위기와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사이버 불링, 사이버 왕따, 폭력, 괴롭힘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걸 다른 문제로 보면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불링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변해 보시면 됩니다. 사이버 불링은 SNS와 휴대전화, 메신저, 그리고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행위를 말을 합니다. 사이버 불링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카톡 감옥,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해 학생이 SNS 채팅방을 나가도 계속 초대해서 괴롭히는 걸 말합니다. 떼카, SNS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학생을 초대한 뒤에 단체로 욕설하는 걸 떼카라고 합니다. 카톡 방폭, 특정 학생을 초대한 뒤에 한꺼번에 채팅방을 나가버리는 행위를 카톡 방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성희롱한 학생들에게 유죄 판결을 한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사이버상은 내용의 보존이나 유출이 용이한 공개적인 공간으로 판단하여서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라는 이런 질문을 가끔 하게 되는데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7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그러니까 수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 처분은 의무 교육 과정에 있는 가해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각 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호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는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요 내용이 있는데 요게 이제 가해 학생에 대한 도움을 주는 건데 학교 내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는 출석 정지, 7호는 학급 교체,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 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루밍 성범죄가 뭔가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잠재적 가해자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과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수법을 말하는데요. 그루밍이란 다듬다, 길들이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루밍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수법이 되겠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을 어떻게 선도할 것인가? 가정 밖 청소년은 가족 관계에서의 문제, 학교 내에서의 스트레스와 같은 요소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일어나기도 하며 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대인관계에 서투르고 자의식이 강하여 비판당하거나 무시당하는 것에 쉽게 분노하며 판단이 근시안적이고 충동적입니다. 예방책은 조기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인데요. 가정에서 느끼는 불만이나 가출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인 만큼 민주적인 가정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교육 경험이 제공되어야 하며 서로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교우 관계 기술도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연계 교육도 중요합니다. 다른 답변을 한번 볼게요. 상담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심리 건강의 상태를 확인하고 쉼터를 연계하거나 교육을 통해서 가정 복귀, 자립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위탁형 대안학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위탁형 대안학교란 기존 공교육의 절차 안에서 수업 이수와 성적을 인정받으면서 공교육 과정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교과 과정과 학교 분위기 안에서 학업 이수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단 위탁형 대안학교는 일반 학교에서 여러 원인으로 학교 부적응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학교의 의뢰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위탁형 대안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학생은 반드시 원적교, 그러니까 원래 학교에 적을 두고 있어야 하고 이것은 대안학교를 통해서 각종 부적응과 비행 문제가 해소되면 다시 원래 학교로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에 관련된 질문,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거는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약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저 시급은 청소년들도 성인과 동일하게 받아야 하고요.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넘게 초과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야간 근무 있죠? 야간 근무와 휴일 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합의 시에는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5시간까지 초과 근무가 가능합니다. 야간, 휴일 근로는 본인 동의와 노동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물론 임금은 50% 가산되어집니다. 성인과 똑같이 하루 8시간 근로가 이루어졌을 때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이 제공되어져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일할 수 없는 곳은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 그러니까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이발소, 안마실이 있는 목욕탕이나 사우나, 만화 대여점, 소주방, 호프, 카페, 무도장, 성인 오락실 및 도박장이 그에 해당하고요. 원래는 PC방도 있었는데 PC방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각 또는 도살 업무, 유류, 그러니까 주요 업무는 제외되어졌고요. 또는 양조업자 등 이런 곳에서는 청소년들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 상담 이론 중 인본주의 상담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인본주의 상담은 로저스의 인본주의의 토대를 둔 상담 심리학 치료 이론으로 인간 중심 치료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인본주의 상담에서 인간은 필연 경향성과 여기와 지금의 존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상담자는 내담자를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하고 내담자에 대해 상담자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나타내고 내담자의 감정을 공유하고 반영해 준다고 봅니다. 인본주의 상담에서는 1차적으로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의 기법은 크게 중요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법은 상담자의 태도 다음으로 2차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적극적인 경청, 반영, 명료와의 절차적인 태도를 중요시합니다. 인본주의의 주요 원리는요,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존중, 관심. 인간은 누구나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하기에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존중이 중요하며, 다시 존중이 중요하며 성격을 건강하게 발달시키기 위하여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겪는 중독 현상과 지도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청소년들이 겪는 가장 대표적인 중독 현상이 인터넷 중독이 될 수 있는데요. 컴퓨터에 지나치게 접속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로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보급화되면서 더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16회 시도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연결하여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심각한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위해서는 치료와 재활을 위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치료 협력 병원 연계를 통한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부모님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차단 프로그램 설치와 같은 환경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업 부담을 감소시킬 다양한 청소년 여가 활동 지원이 요구됩니다.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공공기관, 민간, 대학, 학교, 학생, 학부모, 자원봉사자,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 그러니까 온 마을이 함께 협력하여 청소년들의 미래 진로에 필요한 체험활동을 지원해주는 기관을 말합니다. 활성화 방안은 교육청, 청소년 단체 등 어느 기관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형태의 센터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문화 사회가 청소년에게 미칠 환경적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학교 현장에서 이미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 일상에서 우리와 다른 문화, 특히 이주민이 상대적으로 많은 동아시아 문화를 쉽게 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문화 경험이 일상화되지 않은 한국 사회와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을 포함하여 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일반 청소년들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자연스러움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문화 교육 경험과 외국 경험의 간접적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 환경 변화의 측면에 주목하여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이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환경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수합 분석을 해보세요. 가끔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해주는데요. 수합 분석은 스트렝스의 S, 그 다음에 weakness의 W, 그 다음에 opportunity의 O, threat의 T인데요. S는 강점, 그리고 W는 약점, 그리고 O는 기회, 그리고 T는 위협인데요. 여러분만의 내용을 적고 청소년 지도사 면접 시험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수합 분석을 한 후에 약점과 위협을 보완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요. 그리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력과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말이죠. 무엇보다 올바른 인성으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존경받는 청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준비하면 좋을 듯 합니다. 2024년까지 기출문제, 빈출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가 뭔지 아세요? 만약에 알고 계시다면 청소년 분야에 어떻게 적용시키면 좋을까요? 다른 질문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제페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요 근래에는 요 내용들이 없는데 요즘 뭐 챗GPT나 이런 것들로 대체되는 질문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의 의미인 메타와 세계, 우주의 의미인 유니버스를 합성한 신조어로서 가상우주, 가상세계라고 합니다.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페토 환경이 메타버스 환경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그런 유행도 있었어요. 뭐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 그거를 그 온라인상에서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들어오게끔 유인하는 이런 형태로 온라인, 그러니까 메타버스 환경에
수련과 수련을 만드는 유행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장자크 루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장자크 루소가 쓴 책의 대표가 에밀이라는 책인데요. 에밀이라는 책에서 청소년 시기를 제2의 탄생으로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발달 순서를 유아기, 아동기, 소년기, 청년기, 청년기로 나누었는데 루소는 행복 중에 제일 가는 행복이 권력이 아니라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역사와 문화의 모든 성과들을 비난하고 자연으로 되돌아갈 것을 주장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청소년 활동 핵심 역량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청소년 활동 핵심 역량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직면하는 현실 과제 및 진로 문제를 청소년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며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 활동에서 길러져야 할 능력이 되겠는데요. 비판적인 사고, 창의력, 의사소통, 사회정서, 협업, 진로 개발 역량, 요거를 청소년 활동 핵심 역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BL이 뭘까요? 자,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그러니까 문제 기반 학습 아니면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를 활용해서 학습자 중심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보수 학습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자기주도 학습의 예가 되기도 합니다. 스팀 교육이 뭔가요? 스팀 교육은 청소년 교육의 기본적인 자기주도적 활동 학습의 한 형태인데요. 과학의 S, 기술의 T, 공학의 E, 그리고 인문예술의 A, 그다음에 수학의 M의 머리 글자를 합하여 만든 용어로 과학기술 분야인 STEM의 인문학적인 소양과 예술적 감성 등을 고려하여 인문, 예술을 추가하여 만들어진 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팀 교육은 PBL과 메이커 교육과 함께 교육에 활용되어지기도 하는데, PBL, 스팀, 메이커 교육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이커 교육은 뭘까요? 메이커 교육은 청소년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만들고 만드는 과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며 이를 통해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팀, 메이커 교육을 실시하곤 합니다. 아까 하나 더 추가했었죠? PBL, 스팀, 메이커 교육이 대표적인 청소년 자기 주도 학습이 되겠습니다. SDGs가 뭘까요? SDGs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 그래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들이라는 인류 보편적인 문제와 지구 환경 문제, 경제 등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의 공동 목표가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30년까지는 17가지의 주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사회 최대 공동 목표가 되겠습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는 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이고요. 지구 환경 문제는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 다양성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사회 문제는 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ESG란 뭘까요?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말하는데요. 기업 경영을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환경, 그러니까 environment와 사회, social을 해치는 의사결정, 그러니까 governance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기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뭔가요? 대학교의 대학생들처럼 고등학교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직접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 목표한 성취 수준에 도달했을 때 과목을 이수하는 제도,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졸업하는 제도라고 다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활동 아이디어 도출 방법을 이야기해보세요. 마인드맵, 만다라트, PMI 기법이 있는데요. 마인드 기법은 제일 아래쪽 왼쪽에 있는 요런 형태로 단어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생각들을 종이에 써나가는 방법이고요. 만다라트 기법은 가장 큰 주제를 먼저 세워두고 이에 대한 해결점, 아이디어, 생각들을 채워나가는 방법입니다. PMI 기법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interesting, 그러니까 장점, 단점, 흥미로운 점을 고려하여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최선의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도출하는 방법, 마인드맵, 만다라트, PMI 기법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사랑, 신뢰, 잠재력, 존중, 인정, 감정, 강점, 낙관성, 감사 등을 토대로 지도할 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약점과 장애에 대한 문제를 돌봐주기보다는 청소년이 갖고 있는 강점과 덕성에 중점을 두어 지도할 것입니다. 청소년 치유가 필요하다면 손상된 것을 고치기보다는 청소년 안에 있는 최선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스탠리 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청소년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청소년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 또는 제2의 탄생으로 표현한 학자인데요. 인간의 발달 순서는 유아기, 아동기, 전 청소년기, 청소년기로 구분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발달은 인간이 진화되어 온 과정을 그대로 반복한다는 반복의 원칙, 다시 표현하자면 재현 이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셧다운제 폐지, 게임 시간 선택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심야 시간 인터넷 게임 이용 시간을 차단하는 강제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게임 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의 게임 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게임 시간 선택제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를 지원하게 된 계기나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군가요? 하나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학을 전공하면서 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실습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 실습을 담당하셨던 지도자분의 청소년들의 활동, 복지 보호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청소년 지도사가 되어야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후배 청소년 지도사들의 다양한 경험을 위해 본인이 경험했던 모든 노하우를 나누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청소년들에게, 후배 청소년 지도사들에게 나누어 줄 아는 청소년 지도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되어 동료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협업과 신뢰입니다. 특히 청소년 활동 업무에서는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소년 지도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청소년 지도사의 전문성 강화와 청소년 수련시설 공공성 강화입니다. 청소년 지도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자격제도의 변화가 필요한데 2027년에 변화가 있을 텐데 시험의 난이도를 조금 더 높이거나 실습제도의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정도로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청소년 수련시설의 공공성 강화. 자, 요거는 청소년 지도사도 사회복지사처럼 일정, 특히 이제 행정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이죠.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 리더십 향상을 위해 청소년 지도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들이 리더로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리더 자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중매체와 언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감안하여서 사회적 상황과 국가적 맥락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다양한 역사적인 인물과 그들의 공적을 사례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스스로가 지닌 리더십이 그대로 본보기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스스로의 리더십 역량도 개발해야 합니다. 큰 제목으로 보면 다양한 방법을 제시를 해줘야 되고요. 또 사례 제시를 해줘야 되고 청소년 지도자 스스로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청소년의 리더십 향상을 위한 청소년 지도사의 노력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의 리더십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청소년 지도사는 서번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주어 그들의 성장을 촉진하는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 지도자는 청소년을 존중하며 청소년의 능력과 창의성을 이끌어내도록 해주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신뢰이며 청소년을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하고 섬기는 방향 제시자이자 경청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파워먼트가 뭘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임파워먼트란 권리 강화, 권한 위임이라는 말로 리더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 재량이나 책임 및 권한을 구성원에게 위임함으로써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지금 청소년 지도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더 조건이 좋은 곳에서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실제 이제 입사 면접 시험에서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질문인데요.
딱히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조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굳이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진다면 현재의 시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행동을 해야 할 듯합니다. 중간관리자나 혹은 시설장에게 조언을 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주요 핵심은 몰래 시험을 보고 갑자기 도망가듯이 이직을 하는 직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의도의 질문인데 이거에 대한 적절한 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촉진자로서의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보통은 이제 퍼실리테이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촉진자는 청소년들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해서 예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 지식 등을 활용해 청소년들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도록 코칭해야 합니다. 혁신적인 사고와 동기부여 능력으로 변화 촉진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청소년 정책 중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답할 겁니다. 청소년 참여 정책입니다.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활발한 운영이 다시 운영위원회가 활발히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청소년 참여 예산제 활동이나 지자체별로 굉장히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 약물의 이름을 이야기해보세요.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에 나와 있는데 유해 약물은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 물질 등이 있습니다. 주류, 담배, 부타칸스, 본드, 신나, 니스, 칼라풍선, 성기구, 레이저 포인터 등이 약과 물건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수련활동 신고제가 생긴 이유에 대한 질문인데요. 국토대장정과 같이 활동 과정에서 사고 우려가 높은 청소년 수련활동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마련 요구가 증대되어졌는데 청소년들이 대규모로 숙식하거나 장거리로 이동하는 청소년 체험활동의 경우 여러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참가자들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과 안전관리계획 등 최소한의 안전기준 확보를 위한 제도 요구, 이에 이동 숙박형 청소년 활동 사전 신고제를 시행하게 됐는데 이게 2013년 5월 28일에 개정되어졌고요. 11월 29일날 시행되어졌습니다. 이거에 대한 원인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사설 해병대 체험 캠프에서 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이게 주요 원인이 되어졌고요.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자와 청소년 수련활동 주최자의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체험활동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수련활동 신고 개선, 위험한 수련활동은 인증을 의무화하며 수행 능력이 미흡한 자에 대해 수련활동 위탁을 제한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수련활동에 적극 참여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증대가 되어졌는데 이에 숙박형 등 청소년 활동 계획 신고로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2014년 1월 21일 그리고 2014년 7월 22일 날 시행이 되어졌습니다. 청소년 유해 매체의 심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첫 번째,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요게 유해 매체 심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은어 사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보세요. 장점으로는 은어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해소와 또래 집단의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단점은 은어 사용이 일정의 정도를 넘어가면 청소년에게 악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올바른 언어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 신고제에서 꼭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 수련 활동이 되겠는데요. 수상활동, 항공활동, 산악활동, 장거리 걷기 활동, 그 밖의 활동 등이 될 텐데요. 요 내용들은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 5가지죠.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따돌림, 성폭력이 되겠는데요. 발생 원인 4가지예요. 개인적, 심리적 요인, 가정적인 원인, 사회적인 원인, 정부로, 그러니까 국가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개인 심리적인 요인은 다시 개인 심리적인 요인은 자아 통제력 및 타인 존중 의식 미약, 가정적인 원인은 가정 내 인성교육 부재, 과잉보호가 되겠고, 사회적인 원인은 교육 시스템적인 원인, 학벌 중심 사회가 원인이 되겠고, 정부로 인한 원인은 가해, 피해 학생 선도 및 보호 지원 시스템 프로그램 부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은 무엇이며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이제
이제 박선영이라는 학자가 청소년 복지 증진 및 도모, 청소년 수련 활동 지원, 청소년 교류 촉진, 청소년을 위한 환경 조성,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서희정, 구경희, 이은진 학자는 관리 행정과 변화 촉진자, 교육자, 활동 촉진자, 프로그램 기획자, 프로그램 운영자, 네트워크 구축자, 네트워크 운영자. 자, 요렇게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오늘 야외 프로그램 일정이 있는데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이야기하세요. 일반적으로 실외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는 우천시, 폭염시를 대비하여 실내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된 프로그램에 맞추어 활동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인증 시에 우천시 비상사태 대비 프로그램도 함께 계획해야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4대 권리,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되겠습니다. CPR이란 뭘까요?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심장과 폐의 소생법의 약자인데요. CPR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이야기를 하는데 부상이나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호흡이 중지되거나 심장이 정지되었을 경우에 의료 요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인공호흡과 심장 마사지를 시행함으로써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는 응급처치를 말합니다. 청소년 지도 상담 복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청소년 지도는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개입. 청소년 상담은 청소년, 그러니까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에서 촉진적 의사소통을 통해 청소년이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자기 이해 및 자기 지도력을 알도록 도와주는 과정. 청소년 복지는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말합니다. 교육 환경 보호 구역. 옛날에는 정화 구역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뭘까요?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 경계 또는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지역을 지칭합니다. 청소년 팬덤 문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청소년 팬덤은 어떤 대중적인 특정 인물이나 분야에 지나치게 편향된 청소년들의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팬덤 문화라는 말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장점은 스트레스 해소, 청소년 문화를 즐김, 봉사활동 등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단점으로는 맹목적인 추종, 자신의 할 일을 소홀히 하게 되거나 타 팬덤과의 배타적인 감정 충돌, 팬덤이 스타를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단점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를 처벌하는 법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10년 이내에 취업을 제한하는 법이 있습니다. 출소 후 취업이 제한되는 시설 및 기관 제56조에 보면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 등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나올 만한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둔형 청소년이 뭐예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일상적인 사회생활 등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을 은둔형 청소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케어러가 뭘까요? 장애, 정신, 신체 질병, 알코올, 약물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의 돌봄자를 지칭하는 걸 말합니다. 장애, 질병, 약물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 이렇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가족의 부모, 그러니까 보호자가 보호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청소년이 가족의 생계 부양자, 보호자가 되는 걸 의미합니다. 경계선 지능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지능 지수가 78에서 85 사이에 속하는 지적 장애의 연속상에 있으나 지적 장애로 미분류되는 대상인데요. 주의 집중이 어렵고 의사소통 등에 서툴러 학습 부진 등이 발생하는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LMS가 뭔가요? Learning Management System이라 그래서요. 학습 관리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긱 노동자가 뭔가요? 긱 노동자는요. 긱 노동자의 유래는요. 일시적인 업무를 의미하는 긱이라는 말에서 온 건데요. 1920년대 미국 재즈 클럽에서 단기로 고용한 연주자를 긱이라고 부른 데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서 단기로 계약을 맺거나 일회성 일을 맡는 초단기 근로자를 뜻하는데요. 단기로 계약을 맺고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근로자도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에 매이지 않고
짧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초단시간 임시 근로자도 이야기를 하고요. 주로 디지털 플랫폼 등을 통해서 단기 계약을 맺고 초단기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배달라이더, 우버 운전자, 번역가, 청소도우미, 돌봄 노동자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독립계약자,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 외주업체 노동자, 호출대기 노동자, 임시직 노동자 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NPO란 무엇인가? Non-Profit Organiz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국가와 시장을 제외한 제3 영역의 비영리 단체를 말합니다. NPO와 NGO를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NPO와 유사한 용어로 NGO가 있는데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인데요. 두 용어는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NGO를 NPO에 속하는 하위 개념으로 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NGO는 NPO 중에서 인권, 환경, 여성, 소비자 운동과 정치 개혁 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개발도상국과 국제사회를 무대로 활동하는 비정부 단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서밋이 뭔가요? 서밋은 서방 7개국 정상회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회담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2024년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대한민국에서 그 제1회 한일 3국 글로벌 리더십 청년 정상회의, 그래서 프라이머리 서밋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서밋, 정상회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란 무엇인가 설명해 보세요. 일상생활부터 교육, 소통 등 삶 전반에서 디지털 활용도가 높아져서 디지털 리터러시, 그러니까 디지털 윤리의 중요성이 증대되어지고 있는데요. 디지털 리터러시란 디지털 환경에서 각각의 정보 형태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합적 문해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청소년 자유공간 앞서서 설명했는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소년 지도사의 직무 NCS는 무엇이며 본인의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NCS는 National Competency Standard라고 하는데요. 그 이원희 학자는 행정관리,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기획,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및 프로그램 평가, 네트워크를 이제 청소년 지도사의 직무라고 봤고, 서희정 구경이 이은지는 기관 운영 관리, 프로그램 예산 관리 및 집행, 조직 구조 및 풍토 개선, 청소년 교육, 청소년 상담, 요구 분석,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평가, 인적 네트워크 구축, 조직 간 협력 체계 구축, 동아리 조직 운영 등을 청소년 지도사의 직무로 보았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중요한 역할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 상담이 중요합니다. 아니면 뭐 청소년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 선택해서 본인만의 답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선거 연령, 피선거 연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선거 연령은 내가 누군가를 뽑을 수 있는 연령이고요. 피선거 연령은 내가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이 될 텐데요. 선거권은 만 18세가 되길 거고요. 피선거권은 대통령은 40세, 국회의원은 18세, 지방선거, 뭐 시장 군수, 뭐 구청장 이렇게는 18세.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정당 가입 연령이라는 게 있어요.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1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징계권 폐지입니다. 부모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갖는 권리 중 폐지가 된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요? 이게 2020년도 10월 13일 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징계권의 폐지입니다. 제 915조에 보면 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아예 폐지가 되어졌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게 있는데 양육비 이행 관리원은 아동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양육 부모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의 협의, 양육비 관련 소송 및 추심, 불이행 시 제재 조치 등을 지원하는 전담 기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청년에게 노동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는 동시에 기업에게 우수 인재 확보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서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자산 형성 방식의 지원으로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소년의 장기 근속을 장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청년 내일 채용 공제가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혹시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로 책정되었는지 아십니까? 2025년은 만 30원, 월급으로는 296,270원이었고요. 2026년은 만 3
320원이에요. 300원 정도가 올랐네요. 월급으로는 215만 6,880원이 되겠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만 13세 하향 개정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성인 범죄는 재범에 의해 발생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조금 더 이른 시기 청소년기의 범죄자로 낙인이 되어진다면 그 연장성장에서 재범이 되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촉법소년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인 범죄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만 13세로 연령을 낮춘다는 것은 범죄자를 만들 수 있는 연령의 범위가 더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촉법소년 범죄가 발생했을 때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것도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 관련 부처 이동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과거에 여성가족부가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부처로 청소년 관련된 부처가 옮겨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만든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만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독립부처로 변경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국가정책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 변경되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개인 바람은 부처가 보건복지부로 변경되어지더라도 청소년의 활동, 복지, 보호가 잘 어우러지는 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 이동은 이제 그만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의 대답의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부처, 여성가족부 그대로 유지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보건복지부가 좋겠습니다. 아니면 국가청소년위원회처럼 독립부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최근에 부처의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여성가족부의 이름이 2025년 9월 7일 정부가 발표한 조직 개편 방안에 성평등 가족부로 변경되어진다는 거 참고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주 배경 청소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주 배경 청소년이란 부모 혹은 본인이 이주의 경험을 지닌 9세에서 24세 이하의 연령에 속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국제결혼 가족 및 외국인 가정 자녀, 탈북 청소년. 참고로 이주 배경 청소년의 현황이 외국인 주민 자녀가 29만 9,440명, 중도 입국 청소년이 3,240명, 탈북 청소년이 1,994명이라고 합니다. 다문화 청소년, 이주 배경 청소년이 뭐가 다르죠?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의하면 다문화 가족이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적법에 해당하는 것, 결혼 이민자,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적법, 아동 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보면 이주 배경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 다문화 가족,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이주 배경 청소년이 뭐가 다르죠? 정의를 볼까요? 다문화 청소년은 한쪽 또는 양쪽 부모가 외국인, 기화자 등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을 말하고, 이주 배경 청소년은 해외 출생, 외국 국적, 국적 취득, 부모의 이주 등 이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문화 청소년이 좀 약간 좁은 의미, 그리고 이주 배경 청소년이 좀 더 넓은 의미가 되겠고요. 법적으로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 그 다음에 이주 배경 청소년은 학문 및 정책 현장에서 최근 확대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오늘 좀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이란 9세에서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서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을 말한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제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2023년 한 해 동안 52,981명이었다라고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5개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비행형, 은둔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청소년의 날 언제인지 아세요? 8월 12일입니다. 1999년
2021년 유엔에서 청소년의 실천 행동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 매년 8월 12일을 세계 청소년의 날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은 질문하면 왜 몰라요? 라고 할까요? 이 의미는 내가 왜 당신에게 답변을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뜻으로 어떤 질문을 해도 모른다 라는 답을 하는 것은 정말 아는 게 없어서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답변할 의무가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라포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을 요구하는 것은 어른들에게 답변해 줄 필요가 없고 답변해 주는 것 자체가 그냥 지겹고 짜증나는 일이 됩니다. 먼저 청소년들과 라포 형성을 맺고 그들의 문화와 심리 상태를 수용하고 난 다음에 묻고 싶은 것을 물으면 좋을 듯 합니다. 청소년 지도사와 청소년 상담사의 차이를 이야기해 보세요. 청소년 지도사는 활동과 진로를 돕는 사람이고 청소년 상담사는 마음과 정서를 돌보는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활동진흥법, 청소년 보호법의 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인정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돕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법조문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자아 실현을 돕고 사회에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활동진흥법의 제정 이유입니다.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서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의 제정 이유.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 지원법의 제정 이유입니다.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 4항에 따라서 청소년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에 따라서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 운영위원회나 참여기구를 활성화하고 실제 정책 과정에 청소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관리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청소년 수련활동 활동계획에서는 안전계획을 포함해야 하고 활동 중에는 청소년 지도사가 안전 책임자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 내에는 안전관리 기준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역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협업 경험이 있다면 설명해 주세요. 한번 예문을 볼까요? 저는 지역 내 청소년 수련관 학교, 경찰서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 중학교와 연계하여 또래 상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협력해 정기적인 심리 상담 연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여러분만의 답변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청소년 이슈 중 하나를 말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세요.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사이버 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에서 상처를 받는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또래 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디지털 시민 교육을 통해 공감 능력과 책임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청소년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먼저 진심으로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말을 판단 없이 들어주고 일관된 태도와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 신뢰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로서 실패했거나 실수한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했나요? 대학생 시절 청소년 멘토링 봉사활동을 할 때 처음엔 제가 정해준 방식대로만 지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저에게 그건 제 생각이랑 달라요 라고 말하면서 거리감을 느끼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내가 주도하기보단 청소년의 생각을 먼저 듣고 존중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후엔 먼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방법을 찾아가며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장시간 청소년 지도사 면접 시험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합격입니다. 꼭 올해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파이팅!